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계속되는 한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달러에 대한 어떠한 불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금이라는 것이 오히려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코스피 5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물론 종가 기준은 아니고 장중 기준이라서 완벽한 5천피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시장에는 큰 이정표가 하나 생긴 셈입니다. 금값도 우리 코스피를 따라가려는지 온스당 5,000달러 거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이 기묘한 시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오늘은 조원경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는 이제 강단에 서시기 전에 기획재정부에 오랫동안 계셨고 장관님들 스피치 아주 독특하게 쓰는 걸로 유명하셨잖아요. 많이 써드렸잖아요. 즐거웠어요. 기획재정부에서도 그쪽으로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기재부 계속 계셨으면 장관도 하셨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셨어요? 아유, 뭐 그거는 운빨도 있고 뭐 제가 능력이 안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저는 또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을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 또 산업을 알아가는 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저는 교수님 책 중에 모두의 금리 라는 책을 아주 재밌게 읽었어요. 이렇게 금리 이야기를 쉽게 쓸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어려운 했는데 책인데 역시 사실 어떻게 보면 금리가 주식보다는 예측이 쉽죠. 금리는 또 모든 것을 움직이는 힘의 원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네. 사실 우리가 지금 뭐 5,000피다, 뭐 부동산이 어떻다, 비트코인이 어떻다 여기에만 관심이 집중돼 있지만 정작 그 근본을 움직이는 건 금리라는 점에서 올해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올해 금리요. 사실은 시장 금리하고 기준금리 에서 그동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시장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내려갔었어요. 네. 지금 현재는 오히려 금리가 많이 올라왔잖아요. 10년치 국채 금리 같은 경우를 만약에 투자했다면 손실을 봤을 것 같아요. 미국 10년물 금리가 지금 한 4.2? 미국은 이제 손해실을 본 건 아닌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국채를 샀다 하면은 금리라는 것이 또 금리 상승 기대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도 있지만은 시장금리라는 게 있는데 시장금리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올랐다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손실을 봤다. 손실을 봤다. 그래서 저는 금리를 가지고 이제 채권 투자도 하잖아요. 대부분은 저는 단기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위험 자산을 그렇게 선호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장기채는 훨씬 위험하죠. 리스크가 크죠. 장기채는 아닌데 한 중기채 정도 되는 것들도 상당히 이익분이 많이 갉아먹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 그리고 아마 또 10년물 국채 금리에 연동되어서 또 지금 이제 주담대 같은 것들이 금리가 결정되잖아요. 이제 그 코픽스 관련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지금 아마 대출 받으신 분들은 조금 압박을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본 10년물 금리가 또 많이 올라왔던데요? 일본은 당연히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발생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사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모든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가 이 10년물 국채 금리잖아요. 그렇죠. 그 장단기 금리가 이제 역전됐을 때 마치 막 이제 경기 침체가 100% 오는 것처럼 또 걱정도 하고 하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시장에는 선 반영이 돼 있다고 봐야 되는데 지금 주식 시장도 그렇고 최근에 이 주식 시장이 이렇게 막 5,000피까지 올라가는 것도 결국 그 유동성의 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요. 지금 뭐 사실은 유동성이라는 것이 저희가 이제 퍼센테이지로 말하자면은 미국보다도 저희가 한 2배 이상 M2 기준으로 더 많이 통화량을 발행했잖아요. 그럼 유동성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지금 고객 예탁금만 하더라도 굉장히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만약에 유동성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게 부동산으로 가는 쪽에 물을 정부가 차단시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라는 것이 어딘가로 가야 될 건데 부동산에서는 거래량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주식시장이 뭐 하루 이틀 정도 떨어졌나요? 거의
저는 보면서 네. 매일 오르니까 올해 들어서 거의 매일 올랐어요. 매일 하루 올랐어요. 떨어졌어요. 예, 하루 네. 떨어졌죠. 그거 보면서 야 이렇게까지 오를 수가 있느냐. 저는 지금 사실 팔아가지고 네. 너무 속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5,000P가 올해의 목표였어요. 근데 이거 맞아요. 1월에 이미 달성을 해버린 달성했어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유동성이 워낙 많아지고 주식시장에 오르면 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관심 갖게 되는 게 금값이잖아요. 네. 유동성이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 금값은 또 올라가는 현상. 네. 금값이 거의 5,000불 다 왔던데요. 사실은 금을 과거의 데이터로 보면은 금값이 항상 이렇게 올랐던 것은 아닙니다. 최근 몇 년간은 금값이 기이하게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희소성이라는 관점에서 좀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동성이라는 부분은 여러 자산으로 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달러보다는 금이 좋아. 이런 심리가 확실하게 있는 것 같고요. 네. 왜냐하면 전 세계 모든 통화가 남발되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부채도 없고 그리고 뭐 내가 이거를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누군가가 너 이거 통화가 아니야, 뭐 돈이 아니야, 결제 수단으로서 배제할 거야. 왜냐하면 달러 같은 경우에는 그 결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란이라든지 이런 데는 제재를 받고 러시아, 그렇잖아요. 이란, 그 예. 스위프트망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쪽에서는 이제 결제망에서 배제가 되는데 네. 금은 지금 미국에서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하다 보니까 네. 중국 같은 데서는 좀 미국채를 많이 팔았잖아요. 그 대신에 금을 많이 구입을 했잖아요. 각 나라들 중앙은행이 금을 엄청나게 이제 엄청나게 매입하면서 구입하죠. 이제 예. 금값이 자연스럽게 올랐다. 저는 지금 생각에서는 금은 계속 올라간다. 아, 예, 그렇게 보고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네. 달러보다는 금을 선호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네. 금을 채굴하는 과정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은강도 마찬가지고요. 금강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금의 희소성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예. 흔해 빠진 돈의 그 종이돈 말씀하신 종이돈 거예요? 네. 하고 이게 희소한 금하고 이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은 어떻게 보면 양쪽 모두에서 호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유동성이 맞아요. 많아진다라는 거, 그리고 네. 또 하나가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라든지 시장의 우려,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런 게 발생하면 당연히 또 금값은 맞아요. 모든 게 올라가잖아요. 맞아요. 네. 예, 신기하게도 그 지금 뭐 방산 업종 주식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와중에 당연히 공포 심리에 의해서도 금이 또 올라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금이라는 게 네. 미국이 이제 금리가 2번 정도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어떤 금리 인하 기대감도 영향을 줄 수가 네. 있죠. 그러니까 미 국채의 불확실성 그리고 제재 리스크 이런 거를 의식해서 금을 일종의 보험 같은 성격으로 맞아요. 쟁여두고 금은 있는. 보험입니다. 예. 네. 그럼 교수님 이렇게 달러의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일 좋은 자산, 끝까지 붙들고 싶은 자산 딱 한 가지를 꼽으라면 금이에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이 굉장히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틀림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전망의 근거는 뭔가요? 앞으로도 오를 거라는 전망은 이렇게 돈을 계속 찍어내는 것이 계속되는 한 인플레이션 해칭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요. 달러에 대한 어떠한 불신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존재하는 한 금이라는 것이 네. 오히려 빛을 더 발휘할 수 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금과 은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동시에 올라가고 있는데 은은 어쨌든 산업적인 수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금은 산업적인 수요는 사실 많지 않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펀더멘탈이 없는 자산인데 그래도 오를 거다. 금하고 은하고 오르는 거는 금은 비해가지고 네. 그 비율이 있어요. 그래서 한 80 정도 옛날에는 사실은 은이 되게 비쌌습니다. 근데 은이 굉장히 저평가되었다고 하나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는 은이 AI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이런 쪽에다가 많은 수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는 큰데 은광을 채굴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의 가격도 네. 굉장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요. 예. 은은 옛날에 보면 은화라는 게 있었지만 아편 전쟁 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금처럼 이게 절대적인 지위로 해서 금본위제니 이런 거를 갖춘 시절이 네. 오랜 기간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은 또 금 좋아하세요? 은 좋아하세요? 전 다이아몬드 좋아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이아몬드 가격은 또 물과 우리 뭐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 다이아몬드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금이라는 것은 화폐로서의 오랜 기간 동안에
가치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네. 금이라는 것이 그런 어떤 산업재, 사실 산업재로도 금이 쓰일 수 있어요. 네. 수소 연료전지 같은 데 보면은 백검 이런 거 써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한때 이제 디지털 금이라고 각광받았던 비트코인은 요즘 좀 약간 꺾이는 분위기 아닌가 싶어요. 한 10만 달러 가다가 지금 8만 달러까지 네. 내려와 있고. 이게 막 8만 대에서 9만 대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네. 상황에 따라서 이제 미국 주식 시장보다는 우리 주식 시장이 좀 좋잖아요. 어쩌면 미국 주식 시장은 작년 언제부터인가 좀 정체된 느낌으로 약간 계속 조정받는 느낌으로 가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있는 것 같은데 AI 주식하고 좀 같이 움직인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기술주하고 디지털 금이라고 했던 네. 비트코인이 같이 움직였고 또 얼마 전에는 또 96,000불까지도 가다가 또 최근에 또 9만 불 이하로 또 내려갔기도 했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 네. 굉장히 모호함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제 호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그 호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으면 이제 뭔가 다른 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호재라는 것이 또 뭐 유동성이 더 많아지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 같은 것들은 옛날 같지 못하다는 부분이 많고 네. 또 레버리지를 많이 쓰다 보니까 레버리지 청산이 돼가지고 신문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레버리지 청산,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24시간 열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한 방을 노리는 이런 심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청산되는 물량도 너무 많고 또 반감기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반감기가 이제 앞으로도 4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반감기 치고는 반감기 때 연초보다 떨어졌잖아요. 물론 반감기 때 엄청 올랐죠. 올랐다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연초보다 떨어졌잖아요. 이거는 그 반감기가 있었던 해치고는 굉장히 예외적인 겁니다. 근데 결국 이제 비트코인하고 금값도 이제 금리하고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건데 올해 미국이 금리를 2번 정도 내린다는 전망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금값하고 지금의 비트코인 주식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선 반영하고 있는 것인가? 이제 금리하고 비트코인도 이게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요, 비트코인이 언제부터 오르기 시작했습니까? 2022년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 네. 빵창 내려갔었잖아요. 그때부터 비트코인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 그때 기술주도 테슬라니 다른 메타니 이런 주식들이 엄청 떨어졌다가 같이 올랐어요. 2022년 한 10월 달쯤에. 근데 그때는 챗GPT가 나오고 그러는 시점하고도 좀 맞물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째 보면은 한동안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던 거죠. 근데 오히려 지금은 이제 금리가 상당히 내려왔잖아요. 네. 그리고 반감기라는 것도 있었고 그런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리라는 요인보다 비트코인과 상관관계가 많은 네. 변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뉴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금리보다는. 네, 금리보다는. 근데 한창 그 비트코인이 올랐을 시기에 금리의 추이를 보면은 겉으로는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뒤로는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이 또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예. 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절정기였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계속해서 내리겠다는 심리가 작용을 했죠. 그게서 이제 비트코인이 계속 올랐던 그러니까요. 거고요. 네. 지금은 사실은 인플레 우려 같은 것들이 미국도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금리 인하는 이제 물 건너갔다. 이런 심리가 네. 팽배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황들을 보면은 유동성은 많이 공급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이제 지니어스 액트라고 하는 네. 법을 발효를 했지만 시행하게 되는 거는 올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비트코인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말씀하시면서 물가 이야기도 하셨는데 이제 AI가 나오면 그 AI를 통한 생산성이 많이 향상이 될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가는 내려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필요 없을 수도 있다라는 로직 때문에 AI가 금리를 이겼다라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때는 이제 AI라는 것이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을 저희한테 지금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었을 때, 왜냐하면 지금 기대 심리로 해서 움직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피지컬 AI가 지금 올해 최근에 주식시장의 대세라고 보면은 우주 항공하고 로봇 주식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피지컬 AI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AI 다음에 나오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제 피지컬 AI다. 이런데 사실은 지금까지 그 AI라는 것은 하나의 서사로 움직였던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진정으로 AI로 인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뭔가의 비즈니스 모델이 확실하게 우리한테 다가와야지만 그렇구나 AI야.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네. 글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실히 생산성이 좋아졌어요. 굉장히 업무 효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좋아져요. 거죠. 예. 그 부분은 분명히 생산성이 좋아진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AI 플러스 X가 돼야잖아요. 그 X에 뭐 바이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 저희는 뭐 SMR 뭐 이런 소형 원자로? 네. 소형 원자로 같은 경우에 AI 때문에 얘기를 하지만 사실 SMR 지금 기술이라는 것이 보여진 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먼저 항상 이렇게 내러티브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AI가 금리를 이겼다는 부분은 네. 챗GPT라는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서사가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겼던 변수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 시장에 어떤 신호를 던지느냐, 금리를 내릴 건지 올릴 건지 이걸 중요시 봤는데 최근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AI가 갖는 영향력이 크다. AI가 갖는 영향력이 정말 큰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의 주가는 정체되어 있어요. 180불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AI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벌고 있다는 것이 뭔가가 확실하게 보여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사실 미국의 GDP가 뭐 진짜 작년 4, 4분기 굉장히 놀라울 만큼 이제 우리나라의 GDP하고 다르게 연율 기준이지만 굉장히 놀라운 숫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분기 기준, 미국은 연율이니까 뭐 기준은. 곱하기 4하면 되는 거죠. 네. 그때 이제 연율로 나온 게 4분기까지 된다면은 똑같이 된다면은 그만큼 성장한다는 그게 이제 연율 기준이거든요. 네. 이제 여하튼 투자가 일으키는 GDP 성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계속해서 돈을 그 AI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가 이제 회의적이었어서 AI 거품론 얘기도 나왔었잖아요. 지금은 AI 거품론은 상당히 줄어들기는 했지만은 AI 거품론은 그냥 상수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진짜로 생산성이 증가되고 정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것인지 이건 분명히 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미국은 2분기부터 OBBBA, B가 3개입니다. 네, 오빠 법안. 그게 결국은 빅테크 기업들 세금 감면해주는 법안이잖아요. 그쵸? 유럽은 규제로 때리기에 나섰는데 미국은 오히려 이런 자국의 AI 기업들을 키워주는 상황. 그 관점에서 보면 역시 미국은 중국과의 기술 패권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쪽으로 갈 것이다. 그렇죠. 지금은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라는 관점에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유리한 거는요 자유무역이에요. 왜냐하면은 개인정보 뭐 이런 거 가지고 너네 왜 우리 그 빅테크 기업들 괴롭혀 이런 거잖아요. 네. 우리 기술을 따라, 기술 선점 우리 거 따라란 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전에 뭐 프랑스 너 중국하고 친하더니 꼴 좋다. 뭐 이런 모양새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트럼프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 산업을 미국이 이제 중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것들은 철저하게 이제 차단시키면서 기술 선점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어떤 국가 병명의 자본주의 체제를 하죠. 그렇지만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혁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거고 역시 중국도 공산주의지만 혁신을 통해서 움직이는 나라고요. 그 두 개가 그렇지만 이제 미국은 확실하게 더 혁신적인 거고 너무 모순적인 거는 지난번에 이제 그 바이든 때는 그래도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규제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저세율 뭐 15% 법인세라는 것도 매겨졌고
여러 가지 이제 합의를 이루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그렇게 반대하던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들 뭐 국가 전략 산업 자산이라고 얘기를 하지를 않나. 또 한편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이니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있고 또 본인이 키우는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도 또 내세우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야, 국가가 이제 통합 패권까지 이런 부분들을 움직이고 미국에서는 CBDC를 그냥 금지하는 거 오히려 스테이블 코인을 중요시하게 됐잖아요. 중국은 물론 이제 반대입니다. 그런 입장을 대는 걸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인지 네. 굉장히 의아한 거죠. 트럼프가 자신이 그렇게 스테이블 코인이니 이런 것들을 불시시라고 했는데 1기에서는 2기에서는 오히려 지금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교수님 말씀에 동의를 한다면 미국 자산 바이, 유럽 자산 숏 이렇게 가는 건가요? 사실은 유럽도 성장이 나빴는데 주가는 사상 최고를 올린 것을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성장의 함수는 아니다. 어째 보면은 성장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유동성의 함수이기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많은 나라들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간 거잖아요. 저희도 이게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했지만은 2,000대에 있던 주식이 5,000이 넘었는 상황 자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그게 비정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누군가는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지만 그 오르는 그 기울기는 너무나도 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AI 붐이 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반도체, 방산, 그리고 조선 이런 어떤 월드 클래스만 붐을 탔지. 그게 우리 뭐 전체 일자리라든지 산업 생산량까지 스며드는 단기까지는 오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속이 비는 공동화 현상은 더 심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이번에 책을 냈는데 3부가 디지털 자본주의예요. 보면은 AI 얘기 나오는 거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사실 AI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네. 요즘 한전 주가를 보면 하루에 한전 주가가 16% 오르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가요? 며칠 전에 제가 보고 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이런 일도 다 있구나. 뭐 이런 주식들이 네. 시가총액이 이렇게 높고 그다음 이렇게 무거운 주식들을 한 방에 끌어올리는 것들을 보면은 야, 이게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한전이 오르는 거는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기대감. 그런 것도 있죠. 예. 여러 가지 이제 전력에 관한 것들이 그리고 또 더 이상 국가가 전기 요금을 인하시키지 못한다. 좀 수익이 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익을 나누고 전기 요금을 계속해서 뭐 서민 그 생활 때문에 낮겠다는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전 주식이 오르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고요. 또 거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뭐 따지고 보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주식들을 보면은 퍼 너무 높잖아요. 이런 주식을 어떻게 사지? 네. 주식 수도 너무 많아요. 이렇게 주식 수가 너무 많은데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로 정상적인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하나의 이제 아까 주식시장이 AI를 비롯해서 AI 인프라가 있잖아요. AI 인프라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에너지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넘어가면 또 양자 역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도 나중에 가면은 네.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또 로보틱스라는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움직였지만은 이 부분도 디지털 자본주의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전체적인 것을 봤었을 때 AI의 서사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국가가 현대 자본주의를 보면은 국가가 산업을 안보라는 이슈를 가지고 네.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그 맥락에서 나오는 그러다 거잖아요. 보니까는 이제 안보라는 이슈가 강하다 보니까 방산이라는 부분들이 뭐 러시아도 있었고 뭐 지금 또 이란과의 관계도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또 방산이 꺼질 것 같으니 주식이 저번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80만 원까지 내려가더니 네. 갑자기 또 130만 원이 됐잖아요. 와, 이거는 갑자기 또 들어올린다. 네. 이게 보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너무 변수가 많은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방산이라는 것도 이제 국가가 키우는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자본이라는 것이 모순적으로 이 자본주의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순수한 어떤 얼굴을 한 것이 아니라 화장을 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국가가 중심이 되는 국가 자본주의와 기업이 중심되는 기업 자본주의가 교묘하게 혼재돼서 혼재돼 나타나는 있어요. 예.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할
유지하려고 유동성과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운 도구로 쓰고는 있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부채가 너무 커지면 결국 달러 불신, 금리 급등, 뱅크런 이런 어떤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터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그 전에 생각해 보면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총이 얼마가 안 되니까. 근데 저희가 저번에 실리콘밸리 은행이 그 파산하는 걸 봤잖아요. 그거는 이제 국채가 금리가 급등하는 바람에 파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요즘에 이제 논문을 하나 쓰고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이 규모가 어느 정도에 이르려면은 이게 위험성을 알려줄 수 있을까 하는 네. 논문을 지금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은 뒤에 국채가 자산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달러하고 연동이 돼 연동이 있으니까. 되니까. 근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불신이 있고, 그런데 그러다가 이거 1대1로 유지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코인런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럼 이제 그다음에 미국채가 막 셀링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금리가 급등하고 막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우에 따라 가지고는 불이 붙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한번 연구를 한번 하고 있거든요. 네. 그냥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대통령께서는 2달 안에 환율이 떨어질 거라고 글쎄요, 저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시장에 워낙 불확실성이 많다 보니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예상치 못한 그런 블랙 스완을 마주할 수도 있다는 거 오늘 교수님 설명을 통해서 다들 들으셨을 겁니다. 특히 장기채 사시는 분들은 일종의 모험을 걸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 유념하시면서 채권 투자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조원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